면 아, 네. 이제 됩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 아들. 예,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한 2년, 3년 사이에 무기력에 대한 책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 방전된 것 같다. 한숨만 나온다. 특히, 출근하면 괴롭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버겁다. 이런 무기력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는데, 이걸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프루덴버거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1970년대 초반에 어디서 일했냐면은 아이러니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완전히 지쳐있고 일에도 관심이 없고 냉수적이고 짜증을 내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재미를 못 느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이 비인간화가 되면서요. 가끔 자살예방센터나 109번의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뭐 정말 열심히 힘들 때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하는데, 뭐 공문 챙겨오세요. 서류 안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굉장히 냉담하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뭐냐면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대에 왜 번아웃이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 이게 육체 노동에서 우리가 감정 노동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과거보다도. 그래서 몸을 써서 힘든 거는 전부 다 줄었을 수 있는데 마음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고객이 왕이다. 앞에서 자기 감정을 숨겨야 됩니다.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도 아주 활짝 웃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제일 큰 영향을 몇 년 사이에 무기력이 많이 얘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같은 감염 재난을 겪으면 이 사람이 사람으로 안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기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2년 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반 동안 바짝 긴장했다가 맨날 뉴스에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다. 그래서 2년을 버티고 살아남으셨죠. 하고 나면은 되게 그 다음에 번아웃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청년 번아웃에는 이 SNS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SNS가 제가 재수해가지고 고대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8, 9년도에 재수를 했는데 종로학원을 다녔습니다. 종로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종로학원에 이제 어떤 이제 종로학원에 이제 남학생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처 심리에서 제일 예쁘다. 이런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예쁘다 그러면은 종로학원 안에서 비교하잖아요. 그 뭐 몇백 명 안에서. 근데 이제 이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게 나온 다음에는 전 세계에 예쁜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때 사실 저도 게임에 한번 이렇게 오락실에 간 것 중에 저는 그때 이 슈팅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이 총을 쏘는 게임을 저희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이제 적진, 뭐 또 기차 이런 데서 이제 테러리스트가 출연하는 그걸 총으로 쏘는 게임이었는데 거기 확 빠져가지고 이제 학원 빼먹고 거기에 이제 빠져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주머니에 동전 다 털리고 나오고 했는데 열심히 안 했네. 딱 한 달을 하니까요. 한 달을 하니까 한 번 게임하는데 100원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누가 나오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이 지나면 게임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쯤 되면 뒤에 사람들이 와 하는 걸로 한 일주일 더 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재미없다 안 해. 다시 학원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은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예.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던 애. 예. 저는 출근하는데 밤새고 지금 이제 자려고 하는 애. 한 명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한 사람이 빠져들게 되고 그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 쇼폼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근데 이제 항상 산이 있으면 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확 빠져들 때는 이게 이제 도파민이 항진되는데 툭 떨어지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아무리 오늘 나 괜찮은 것 같아 했는데 나랑 비교하는 사람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도 제일 예쁜 사람이랑 비교하면 나는 초라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청년 세대의 건강을,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하고 또 굉장히 양상이 달라진다. 지금 뭐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인간보다 나은 AGI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실제 우리에게 닥쳐온 고민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살인데 자살은 OECD 국가 중에 이 표를 이만큼 더 그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미 일본하고 따져서도 격차가 꽤 나고요. 이게 이제 영국이랑 따지면은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청년 자살률인가요? 전체 자살률인가요? 이건 전체 자살률이고요. 이게 근데 청년 자살은, 그건 청소년 자살은, 원래 청소년 자살은 이렇게 OECD 1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5년 사이에 또 한 40%가 늘어가지고, 지금 청소년 자살도 많이 늘었어요. 청년이 또 늘고 있고. 이게 자살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우리나라 자살 문제가 원래 2000년대 초중반에 시작해서 IMF 때 이제 피크를 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대란 때 두 번째 피크, 미국발 금융위기 때 세 번째 피크를 쳐서 2011년에 15,906명으로 최고로 많은 분들을 자살로 잃었는데요. 그때 자살 문제는 노인 자살 문제였습니다. 노년을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필요도 없었죠. 왜냐면 뭐 이전에는 나이 들면 다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뭐 살고 존경받고 유교 사회에서 어른으로 대접받고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균 수명이 해방 직후에 30대가 됐다가 80세가 된 거예요. 너무 오래 살게 됐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노인 자살이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 근데 이제 노인 자살은 계속 줄고 있는데 물론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지금은 이제 청소년, 청년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청년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요걸 말씀드리면 이게 딱 제 나이거든요. 그쵸. 이거 1988년에 고3이었던 세대. 근데 이 응답하라 1988에 보시면 이 원래 아버지 일찍 뭐 이렇게 하고 한 집배 포함해서 전부 다 4인 가족이었어요. 전부. 가족 계획이 그랬으니까. 저희 집도 4인 가족.
둘만 낳아 잘 기르. 그렇죠. 예. 둘밖에 못 낳죠, 거의. 그래서 아버지는 저는 우리 아버님이 7남매, 어머님은 4남매. 그래서 11분인데 2명 빼니까 9명의 삼촌, 고모, 이렇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있었는데 그 시대에서 4인 가족으로 확 줄어들었다는데 이게 여기서 오징어 게임 이거 보시면 이 주인공 중에 지금 부부가 아이랑 같이 사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누구냐? 외국인 노동자 알리. 예. 그렇죠. 혼자 살고, 노모 모시고 살고, 북에서 내려와서 혼자고, 여기도 혼자 살고, 여기도 혼자 살고. 1인 가구가 지금 1000만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우리 민주동호회 선생님들 중에 우리 자식이 내가 노인이 되면 부양할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했다가는 우리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대개 40, 50대는 낀 세대죠.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첫 세대. 참 40, 50대도 힘든데 이 변화는 아주 극적입니다. 이건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거를 벌써 30년째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아프면 치매가 걸렸다, 뇌졸중이 생겼다, 누가 케어해야 되느냐. 뭐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히 가족이다. 아마 속으로는 큰아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 판례는 다 뭐 유산 상속도 큰아들한테 줬죠. 근데 그게 90%였는데 이게 툭 떨어져서 지금 벌써 10년 됐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30%가 이제 안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신기하죠. 근데 이거, 근데 그러면은 그걸 50%가 뭐가 됐느냐? 국가사회가 됐습니다. 야, 이거 사회가 해야 된다, 이제. 가족이 못한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외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어머니 쪽에 4남매니까, 4분이 하니까 저는 주말에 한 번씩 하고, 해보셨잖아요. 간병 한번 해보고 병원 침대에서 한번 잡으면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대가족이 해체됐습니다. 대가족이 해체된 걸 뭘 의미하냐? 그래서 이게 벌써 IMF 때 자살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남에게 짐이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때 노인들이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이때의 노인들은 자식들은 다 도시에서 일하고 있고 시골에서 사는데 일도 못하겠고 그리고 일을 못하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노인 자살이 이만큼 올라간 거에는 노인 자살 증가가 컸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1인데 우리는 통계가 나오면 다 1등 아니면 꼴등입니다. 오늘 나오는 거 다 그냥 아주 쉽습니다. 1등 아니면 꼴등.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자살이라는 게 결국 그게 이유가 뭐든 보통 평균 4개 이상의 이유가 겹쳐서 나타나는데 삶의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살거든요. 힘든 거 말로 하고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 위기를 겪은 친구들도 이 가족이 있고 같이 도와주고 또 친구들이 돕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아주 심플하거든요. 사회적 지지망 지수. 힘들 때 도와줄 사람 몇 명 있냐? 혹시 몇 명씩 가지고 계십니까? 속으로 생각해보면. 가족, 친구, 진짜 도와줄 사람. 거기서 대한민국이 꼴등인 겁니다. 극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끝났나?
근데 이게 여기서 이게 높은 나라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들이요. 198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이 나라들이 이때 그랬거든요. 2차 대전 후에 막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는 됐는데 대가족은 해체되고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도와줄 가족은 해체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인을 찾았더니 이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지담도 그런 거죠. 네. 뜻 있는 사람들이 가족 아니었잖아요, 원래. 근데 같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뜻 있는 일을 해보자. 이런 거를 지원합니다. 북유럽 나라들이. 4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대체할 공동체를 지원하는 거. 그리고 뭐 또 그걸 뭐 영국 같은 데는 사회적 처방. 그래서 사람들 간의 연결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반 이하가 됐습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더디니까 청년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항상 위기가 생기면 가장 취약한 세대들은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는 세대가 이게 우울증 환자가 저도 새로운 환자가 오면 2012년 뭐 10년 전에는요 50대가 1등이었어요. 50대 제일 많이 였어요. 되게 퇴직하고. 이게 왜 그랬냐면 이때는 나쁜 것도 있습니다. 20대가 정신과 다니면 취업 못할까봐 못 온 것도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래서 50대가 1위였거든요. 근데 50대는 비슷한데 20대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2021년 1 이후에는 정신과 진료 인원 1등이 20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인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50대 지금 7071년생은 107만 명, 111만 명씩 태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태어나서 있는데 지금 20대는 60만 명씩 태어난 세대인데 이게 더 많으니까 이게 훨씬 심각한 거죠.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겁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다. 이 세대는 그냥 저렇게 별로 안심한데도 와서 얘기할 정도로 참 문턱이 낮아졌구나. 이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는 실제 자살이 느는 걸로 봐서는 나쁜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도 경북대의 철학과의 천선영 교수님이 알려준 건데 이런 인문학 세미나에 갔더니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한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인간의 역사를 떠받치던 종교하고 가족 이 힘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거. 지금도 물론 종교 믿으신 분들 많고 긍정적인 영향력도 많지만 이제 종교의 힘이 감소하고 가족의 힘이 줄면 그전에는 가족 때문에 살고 버텼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초인이라는 게 뭐냐? 지금 현대인은 스스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초인이다. 모두가 초인인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걸 못 찾으면 살 수가 없고, 살 이유를 찾으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이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저희가 대할 때 꼭 묻는 질문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힘든 걸 쭉 다 들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여기서 얼굴 보고 있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찾으면 그걸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얘기해서 같이 희망을 이제 얘기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은 이제 저도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죠. 못 찾으시는구나. 위험하구나.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류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세계적으로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지고 선진국이 되면요, 이게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극심해지잖아요. 신자유 시기 얘기도. 그러고 나면은 이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물질제를 위한 투쟁이 지위제를,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이 적은 자리를 위한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청년에게 급증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사실 40, 50대가 보면, 더 위에 세대가 보면 우리 때 더 힘들었는데. 우리 때 훨씬 더 힘들었는데, 사실 소득도 훨씬 낮았죠. 근데 왜 지금 힘드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교되고 경쟁에서 밀린 것 같은, 루저가 된 것 같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이재열 교수님하고 사회학과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고, 결국 사회가 이제 정말 좀 선진국이 되면서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그 농경 사회의 가족 공동체의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건.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 재정을 늘리고 결국 또 시장에서 이거를 늘리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갖춰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지금 35,000불대니까 대표적인 여기 붙어 있죠. 저부담 저복지국감. 여기 돈 별로 안 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야 된다는 국민이 아직은 더 많은, 그렇죠. 그 나라들이 결국 이게 이제 자살률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의료하고 이 소득 곡선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아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뭐 고대 안암병원이든 경희대병원이든 가보시면 혹시 입원, 부모님이 입원하시면 몇 인실, 주로 몇 인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입원했잖아요. 일반적으로 4, 5인실이 많고 저 같은 중환 환자들은 뭐 1, 2인실에 집어넣기도 하고. 제가 어떤 동남아 국가에 작년 봄에 갔는데 거기 정신병상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고맙게도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외국 사람이 왔다고 막 침대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한 병실에 100명이 주무시더라고요. 네? 100명. 그 공간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우리 지단보다 훨씬 큰 공간에 100명의 여성이 주무세요. 따라따라 했어요. 야전 침대처럼. 근데 거기가 그 나라에선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근데 우리가 안 그랬을 것 같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인실이 거의 이제 표준, 지금 새로 짓는 병원은 그냥 다 4인실인데요. 일본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일본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조금 낮잖아요. 일본 다 1인실입니다. 가끔 2인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4인실이도 쉽지 않습니다. 4인실도. 잠을 잘 때도 코를 고하고. 4인실은 요새는 그래도 커튼을 쳐줘가지고 좀 난데 누가 옆에서 코 골고나요. 누가 굉장히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오시면 막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5만 불 넘는 나라들은 다 1인실입니다. 일본만 해도. 1인실 그러면 저기 보험도. 건강보험이 1인실이 기본이에요. 가끔 2인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로 가겠죠. 우리가 이 속도로 해서 뭐 한 5만 불 된다, 4, 5만 불이 되면 이 소득이 우리가 언젠가 한 10년 후에는 1인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뭐 미국, 유럽의 병원에 가면은 깜짝 놀라요. 1인실이 기본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 나라의 소득과 그 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보험 생기기 전에는 의료가 거의 의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강화도에서 사는데 맹장염에 걸리면 내과 의사가 수술해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근데 죽어도 아무도 그래도 수술이라도 받아봐서 고맙다 그러고. 이 시대에서 지금은 뭐 그랬다가 당연히 쇠고랑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변화가 그래서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춰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달라져 왔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1970년대 초반 학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1977년 7, 8학번, 이거 되게 좀 유시민 씨라든지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1975년에 여기 있죠. 우리나라에서 고교 등급제가 폐지됐거든요. 고교 등급제가 폐지된 거가 이후에 한국 사회 인맥을 확 바꿔냈습니다. 그 전에 그 위에 교수님들이나 뭐 지식인들이 만나면 첫 마디가 뭡니까? 고등학교 되나? 너 고등학교 어디 갔어?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뭐 고등학교 아니면 이게 그 그룹에 낄 수가 없죠. 근데 뭐 그럴만한 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대학 간 사람들이 몇천 명이었거든요. 전 국민 중에 신입생이. 근데 7, 8학번부터 그래서 너 어디 나왔어? 이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0년대 초반부터는 너 어느 대학 나왔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80학번, 7, 8에서 80학번들이 성장해서 근데 사회에 나왔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80년대 후반 아닙니까? 86, 87년. 그때 또 이제 민주화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냐면요. 80년대 후반, 이제 90년대, 94년에 $10,000가 됐습니다. 이때. 이 $10,000를 넘어서면서 온 분야가 확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이제 뭐 분야별 전문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미국의 골드러시 같이 정신과를 예를 들면요. 이때의 선생님들은 내가 조현병의 전문가 돼야 되겠다. 내가 처음인 거예요. 조현병 학회 내가 만들어. 40대 초반에. 40대 초반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왔냐가 인맥의 중심이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쪽의 전문 분야를 하느냐, 서브 스페셜로 인맥이 형성되고 또 이익과 뭐 법제도 이런 걸로 형성되는 시기가, 그래서 95년부터 이후 시기가 이 성장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확 성장합니다. 10,000부를 넘어서면서 30,000부까지 이제. 근데 이제 97년에 이제 IMF를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 성장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80학번, 그래서 386 세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골드러시를 살으신 분들이고요. 90년대 90학번쯤 되는 세대는 그 골드러시의 세대들이 영역을 만들었을 때, 그 분들이랑 10년 차이쯤 나니까 손잡고 처음 일을 제대로 해본. 어느 분야에서도 일 좀 했다 그러면은 90학번들이 얘기를. 80년대 중반 학번은 80학번 초반이 하도 셋이니까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한 10년 차이 나니까 90학년대 세대는 어디나 보면 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발전해서 각 분야에,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좀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대에는 우리가 미국을 이제 또는 서구를 캐치업 해가지고 하는 성장의 시기가 $30,000 시대로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과제고, 그래서 저희하고는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사회가 어떻게 나가느냐의 문제를, 이번 영국에서 자살 예방을 40년 동안 해가지고 이름에 썰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사자기를 받은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작년 봄에 만났더니 이거를 본인이 말로 한 겁니다. 하도 똑같은 말을 많이 하니까 이걸 줄줄 말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신건강이나 자살 문제가 결국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그 대가족이 상실된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 소외의 문제, 가장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근데 우리가 또 이것도 꼴등이에요. 정신건강 생각 우리 아내 꼴등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편안한 상태부터 좀 고민이 있어. 그랬다가 잠이 안 오네. 좀 스트레스 받아. 이거 좀 상담이 필요해. 그러다가 이제 질환 수준이 돼서 치료가 필요한 이 단계가 있고 이게 심할수록 약물 치료나 생물학적 치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울증 심할 때는 약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3분의 1은 약만 먹어도 좋아집니다. 3분의 1은 상담이나 정신치료도 필요하고 3분의 1은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이게 좀 이건 심한 것부터 누구나 저런 스트레스 받으면 저럴 수 있겠다. 각종 스트레스 관련 장애까지 다양한 게 정신질환인데 그럼 우리는 왜 이게 마음에 이런 고통을 느껴야 되냐. 이건 동물보다 못하다. 근데 이게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불안해가지고 인생에 도움된 적 있으십니까? 안 떠오르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 너무 싫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불안해서 도움되신 거 경험이 언제 있으세요? 삼수했을 때 학력과 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진짜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게 이게 100년 전에 이 사람이 발견한 역스도슨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불안이 하나도 없는 이게 이쪽이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불안이고요. 이게 성적인데 불안이 하나도 없는 애들은 빵점을 맞더라. 준비 안 하니까. 네. 너무 불안이 심하면은 이거 시험 문제가 제대로 안 보여요 하다가 빵점을 맞더라. 적절한 불안이 있을 때 점수 최고라는 거죠. 우리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보면 리더들이 쥐락펴락 하는 거잖아요. 너무 풀어주면은 루즈해지니까 좀 근데 너무 꽉 잡으면은 다 그냥 나가 자빠지죠. 나 못해. 적당히 풀었다 놓다.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불안은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감정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이 위기 때 뭐 차가 막 달려와요. 그럼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은 거의 불안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울은 어떠십니까? 우울해서 인생에 도움된 적 있으십니까? 이건 좀 우울해서 도움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떠십니까? 제가 이 예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진짜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는데요. 그 성적을 받고도 하나도 우울해하지 않아요. 응? 본인은 뭐 굉장히 웃어. 낙관적이야. 뭐 괜찮아? 부모가 우울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공부하라고 뭐라고 안 하지만 정말 저성적이어도 괜찮을까?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우울해야 어떻게 앞으로 잘 보지? 계획을 세우죠. 오늘은 게임 안 하고 공부하자. 행동을 바꾸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도 우울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우울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성찰하고 계획을 수정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우울해져야 됩니다. 네. 우울이 없이 발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분노는 여기 우리가 뭐 지담이니까 저기 저스티스 써 있는데 잘못된 거에 저항하고 부당한 거에 저항하고 이게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순기능인데 분노가 나를 향하거나 우리 가족을 향하면 이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불안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쓸어가지고 순기능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너무 괴로워요. 네. 너무 불안이 심하면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우울도 너무 심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적절한 우울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아질 계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 아런백 뭐 이런 여러 유명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들이 결국 인간이 생각에는 기원이 있더라. 성장 과정이 있고
그걸로 감정, 행동, 몸의 변화가 뒤따르는데 시간상 제가 이걸 원래는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출근했는데 2분 늦었는데 상사가 인사를 안 받고 가버리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선생님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겨우 2분 늦었거든요. 근데 상사가 나한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어떤 상황입니까? 맨 마지막 줄로 지나갈 것 같아요. 서사가 많이 바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좀 바쁘신 일이 있나 보지. 그리고 뭐 내 직장이 뭐 나는 지금 안정돼 있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사는 저 어떻게 언제 자르지 하고 있는데 상사는 바쁘신가 보다.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야 뭐야 내가 제일 지가 과장이라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무시하는 거 아니야? 화나겠죠. 지금 나 때문에 화나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셨나? 나 이제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하겠죠. 야, 난 진짜 존재감이 없구나. 와도 그냥 아무도 그냥 반겨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우울하겠죠. 이게 흔히 이제 사건이죠. 예. 근데 사건에 대한 감정은 되게 다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정답이 뭔지 알 수 있으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물어보면 알려줍니까? 예? 정답이 있나요?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상사한테? 상사. 저한테 화나셨죠? 뭐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이거를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근데 생각해보면은, 오늘 전화가 안 왔어. 그럼 막 감정이 막 춤추잖아요. 야, 이거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이제 이게 자동적 사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죠. 뭐 떠보기도 하고, 그래, 옛날에 얘가 이랬었는데, 뭐 표정이 어땠고, 별별 생각을 통해서 남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은 사람이 생각에 왜곡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왜곡이냐면 항상, 나 이제 잘리겠구나. 난 맨날 이랬어. 나는 패배자야. 지금 상사가 인사도 안 받아주는 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나 저번에 직장에서도 이래가지고 완전 혼자 외톨이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아. 미래가 다 이럴 것 같고. 사람들이 저기 나 싫어하는 거 아닐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런 왜곡에 빠져드는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인지 왜곡은 그 뒤에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 분노, 우울에 우리가 푹 빠져들면 딴 게 안 보이는 거죠. 다른 가능성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게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조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왜 그렇게만 생각해?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안 먹히죠. 왜냐?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에 그만큼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인지 왜곡 상태입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그 극단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게 옆에서는 생각지 않는데 나는 부담만 준다.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이다.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끝이다. 그럴 때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죽을 능력을,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제 자살을
발생한다는 게 이제 토마스 조이너의 이론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게 아시아인이건 백인이건 비슷하다는 거죠. 아, 나 어디에 또 속하지 못했구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속할 사람들이 있고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이게 결국 사람을 살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자살을 줄이는 대책들인데, 이거를 저희 친구죠. 임세원 교수. 또 똑같이 고대 구공학번인데 이제 안타까운 일로 저를 떠났는데 책 뒤에다가 요 슬라이드 뒤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 비유했는데요. 첫 번째 화살. 내가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우리 작년에 저도 서울 자가 김부장 보셨죠? 네, 저도 그걸 본방으로 다 봤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한 5명 이상이 얘기하면 그 드라마 꼭 보는데 그걸 하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본방으로까지 봤는데 저도 참 울고 웃고 나중에 저희 가족도 다 같이 봤는데 그러잖아요. 뭐 되게 제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 때는 진상이잖아요, 완전히. 네. 식당 가가지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직원 탓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욕먹고, 예? 우쭐거리고, 무시하고, 예? 잘린 동료, 예? 예? 모른 척하고, 진상인데, 근데 자기한테 위기가 왔죠, 어느 날. 이거는 어느 날 우리 누구나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붓다가 비유한 불교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 힘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다가온 재난,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질병, 우리 누구나 내일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괴로운 겁니다. 이게 안 괴롭다고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괴로운 거죠. 아프죠. 뼈 아프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근데 이게 도움도 돼요. 내가 그래, 좀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책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그게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도 있죠. 술을 끊어야겠다.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 그쵸. 우리 중수 친구가 진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위기를 겪었죠. 야, 세게 맞았죠. 그럼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 바닥을 더 괴롭게 하는 게 두 번째 화살이거든요. 난 뭐 한 거지?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생각과 반응인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맞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겨냈죠. 정말 아름답게 하여튼 또 가족이 또 서로 돕고 해가지고 정말 잘 이겨내서 오늘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해서 이겨낸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이 자살을 위기를 빠지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로 인한 고통은 정상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이라고 안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재난이 발생해서 뭐 이태원 유가족들, 뭐 세월호 유가족들 저도 처음에 자원봉사 가구에서 만나면 아이고 뭐 떼굴떼굴 그러시고 뭐 펑펑 우시죠. 그게 병입니까 근데? 병 아니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데 이거 다 정상 반응입니다.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병은 뭐냐? 그런 일을 겪고 그것 때문에 그걸 지금 겪는 것처럼 계속 겪고 있는 병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밤에는 그게 꿈에 나오고요. 예를 들면 우리 특히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전기 고문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삼겹살 못 구워 드시는 거죠. 그게 생각나니까. 연상되는 게 떠오르면은 막 고통이 지금 겪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그다음에 불안이 심하면 이제 공황 발작이 돕니다. 공황 발작은 뭐냐면 이제 공황 장애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공황 발작은 이게 불이 안 났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주변에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게 급발진 같은 겁니다. 갑자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출해요. 이거는 위기 경보 신호가 오작동해서 불이 안 났는데 불났다고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위험한 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가 공포 영화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걸 안 보여주잖아요. 이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이 사실은 1번부터 11번까지의 반응이 다 정상 반응입니다. 또 갑자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우리 몸이 살려고 도망치거나 싸우려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야 싸우잖아요. 나보다 셀 것 같다 그럼 도망가잖아요. 이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니까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공황 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보 신호의 오작동이 생기는 불안장애. 이게 현대에 어떻게 됐냐? 늡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불안장애 PTSD 우울증이 선진국이 되면 줄어들 것 같으시죠? 더 많아집니다. 왜 더 많아지냐? 일단 오래 삽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갈수록 우리 사회 옛날에는 기차가 연착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정시에 딱 출발하잖아요. 5분만 늦어도 우리가 이상해지죠. 기대 이하입니다. 정신과 질환이 선진국일수록 산업사회일수록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게 성격에 대해서 좀 더 해도 되겠네요. 이거 뭐냐? 왕자병입니다. 지금 저 이런 거 기록에 남겼다가 이제 미국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요. 지금으로부터 딱 8년, 9년 전이군요. 9년 전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트럼프를 파괴적인 자기애적 성격장애다 라고 정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예일대의 밴디 교수 그리고 프리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몇십 명이 심리학자들이랑 이걸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사인도 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자기가 안 본 사람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골드워터 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만큼 또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에는 사회에 경고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왕자병이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인류의 미래를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만나봐서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제 왕자병, 공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직장에서 만나보실 저도 있습니다. 경험이. 상사로 모시면 힘들어요. 그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멋대로 하고 막 착취하고요. 그래가지고 출근이 정말 힘듭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외국의 학회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직장에서 만났다면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영어 책인데 저걸 바로 샀습니다. 사자마자 저녁에 가가지고 읽는데 1장에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써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웬만하면 직장을 옮기는 게 좋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렇잖아요. 괴로움이 직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와중에 이게 내 문제인가? 아니면 또 내가 뭘 열심히 안 해서인가? 뭐 이런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릴 생각을 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직장을 바꾸는 생각을 못 하다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에서 찾는 거랑 밖에서 찾는 거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분을 만나면은 왜 그 사람 계속 만나? 가끔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도 왜 만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 생각이 안 돼요. 예. 그 안에 그야말로 갇혀있는. 그래서 이렇구나. 그제서야 저도 환자분들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를 가두는 게 그 나쁜 놈도 있지만 나도 있는 거죠. 그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유명한 그림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옆에 의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이게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죠. 편집성 인격장애라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극성 인격장애, 히스테리는 외모나 뭐 이런 자기가 돋보이고 사랑받으려고 외모를 활용하는데, 그래서 사랑받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냥 그런 어떤 인상이다, 이미지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이런 분들이고, 또 감정의 과잉인 분들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깊은 관계를 못 맺고 이제 아주 짧게 대중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계속, 그러면서도 누가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기. 근데 반대에 이 강박성, 이게 줄 딱 맞춰야 되고 규칙대로 딱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완벽주의고요. 예, 자기 기준대로 해야 돼. 이거대로 안 되면 못 살아요. 예. 그러면 주도권 싸움하고, 근데 의외로 감정적으로는 고립돼 있고 감정 잘 못 다룹니다. 근데 이게 저희 책에 써 있는 부부 치료에 대한 것 중에 결혼이나 커플이 될 때 최악의 관계가 이 연극성 인격장애와 강박 성격이 만나요. 첫날 사랑에 빠져. 왜냐하면 내가 없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든요. 연극성 인격장애 보면 저 사람의 꼼꼼함과 완벽함 옆에 있으면 내가 실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안정될 것 같아요. 강박 성격인 사람이 보면은 내 삶이 풍부해질 것 같아. 저 연극성 인격장애를 살면은 즐거워질 것 같아. 훨씬 무지개처럼 색깔도 많아질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하면은 지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싸움이 날 수 있다. 아까 이제 MBTI를 말씀드렸는데, MBTI는 이제 정신과나 임상심리학에서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같이 하도 환자분들이 물어봐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정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계선, 이제 환자군 이렇게 분류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MBTI가 좀 재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51%나 49%나 갈라지는 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임상에서는 잘 안 쓰는데, 대신에 TCI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쓰는 척도에서는 기질과 성격을 따지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보십시오. 첫 번째로 새로움 추구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움 추구 경향. 저는 이거 되게 높거든요. 새로움 추구 경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딱 정해져서 규격화돼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잘 못 참고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데 뛰어들고,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보면은 마음이 움직여서 푹 빠지고요. 그래서 단점은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경향이 낮으면 어떨까요? 한 가지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40대 직장인은 40대 중반까지요,
원래 이분이 이제 건설사무소에서 일하셨거든요. 팀장이었는데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이 설계만 한 거죠. 거의 2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이사가 됐어요. 그러면 다 주변에서 막 축하하고 박수 치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똑같이 근데 사는 거예요. 설계만 하고. 그랬더니 대표가 야, 넌 지금 임원이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팀장인 줄 아냐, 니가. 나가서 지금 프로젝트도 따오고 사람도 만나고 영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 맨날 회사 안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평생을 부정당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뭐냐? 새로움 추구 경향이 유독 낮은 사람은 이 변화의 시기가 위기입니다. 위기. 제일 싫어해요. 구조화된 환경에서 딱 일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래서 승진이 위기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상사도 미리 알았으면은 승진을 시켜도 좀 일을 잘 단계적으로 시키거나 이분도 좀 준비를 했거나 그랬으면 나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노조위원장, 이게 이 동네에서 사람 좋다고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노조위원장을 했더니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휴직하고 노조위원장도 그만두고 나중에 복직을 다행히 하셨는데 이분은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아요. 다른 사람들의 공감 능력 되게 좋고 잘 맞추고 인기 정말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 위험 회피 성향이 낮아요. 별로 불안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다 흡수하고. 근데 노조위원장 어떻습니까? 싸워야 되죠. 싫은 소리하고 때로 맨 앞에서 싸워야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익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주장만 끝까지 할 수도 없고 때로는 회사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새로움 추구 경향, 위험 회피 경향, 사회적 민감성 이런 것들이 약간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비슷하게 되게 점수가 유지가 됩니다. 나는 뭐가 높은 쪽인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변화의 시기에 우리 사실 김 부장의 위기도 그런 거죠. 김 부장. 김 부장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업으로는 뭐 20년 동안 인정받고 살았잖아요. 영업으로 해서 사람들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인정받아서 부장까지 올랐지만 그 다음에 회사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중년의 시기, 정오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거의 청년 강의가 아니라 지금 중년의 강의인데, 이제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때 위기를 미리 겪은 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처럼. 그 다음 30년을 어떻게 살지를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분까지 하고, 이거 청년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아니, 이 사람이 금메달을 22개 땄잖아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목이 주렁주렁 금메달 때문에 목이 아플 정도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진짜 심한 우울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도 했었고요. 술에도 빠지기도 했었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근데 언제? 그걸 포스트 올림픽 신드롬. 금메달 따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정말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뭐 그 연습하는 거 가끔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하루에 3,000칼로리, 3만 칼로리. 뭐 이렇게 스테이크, 피자 뭐 이런 거 10몇 개씩 먹고 매일 연습만 하고 올림픽을 달려서 그걸 성취를 하고 나니까 인생에 더 이상 추구할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해서 몇 년을
집안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요.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청년을 위해서 토크 스페이스라고 자기 돈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영웅이죠. 마이클 펠프스 자기가 또 잘 이겨냈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라는 게 흔히 받는 질문이 누가 우울증이 잘 걸려요? 저는 누구나라고 그럽니다. 정신과 의사도 생길 수 있고요. 특별히 어떤 성격이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성격도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울한 감정 자체는 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 정말 그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오면 선생님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정신과 진료실에 크리넥스 티슈 한 달에 한 통씩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시니까. 그리고 뭘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랑 떠들고 가족이랑 같이 식사할 때 웃던 사람이 웃음이 사라져요. 재미가 없어요. 밥맛이 없어. 물론 폭식하는 분도 있지만 잠이 안 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느려지고요. 새벽에 눈이 딱 떠지는데 그때부터 초조조 불안하고 손 하나 까딱 할 힘이 없으면서 피곤하고 야 이렇게 살면 뭐하냐? 헛산 것 같아. 나 잘못 사는 것 같아. 바보가 된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근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분들이 저 우울증 생긴 것 같아요. 이러고 오는 분은 열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읽고 같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본 분 중에는 극적인데, 예, 이 그림은 임세원이 일러스트레이터 통해 그린 건데,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이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배우자가 이러고 있어요. 화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해. 근데 웬만한 강의 다니면 화난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의 듣던 분은 대신 치워준다 그래요. 배우자가 이래요. 그럼 대신 치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거든요. 근데 실제 행동은 대부분 화를 내고 있어요. 그 극단이요. 이제 산후우울증 같은 게 왔을 때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화내거든요. 넌 지금 엄마가 왜 그래? 지금 이 집안꼴이 이게 뭐야? 애 제대로 먹이는 거야? 화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산후우울증이 오면 다들 축하하고 축복하고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우울하다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부끄러워요. 그리고 난 애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굉장히 자책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그 말은 안 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집이 엉망이고 애를 잘 안 먹이더라. 그럼 이게 우울증으로 아픈 엄마라고 안 여겨지고요. 나쁜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욕먹다 옵니다, 환자들이. 예. 그 다음에 직장에서 우리 그 청년들이 우울증이 생기면 우울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지금 20대들은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율이 좀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죠. 우울하지 않다고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일이 밀리는 거죠. 멍 때리고. 그럼 직장 상사는 요즘 정신을 어디 팔고 있냐? 너 지금 신입사원이 이따구로 할래? 이러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기에 빠지네. 이게 결국 이 청년들이 위기에 빠지는 거에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좀 이게 정신 차려.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게 상황을 대부분 악화시킵니다. 원래 이게 저희가 이게 정신과를 먹여 살린 두 분이거든요. 두 분. 예. 10년 전만 해도 왜냐하면 이제 이 두 분이 다
이제 이 여성들이 40, 50대가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갔는데 일 싸들고 겨우 장 봐가지고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애가 이런 시궁창 같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어. 화가 나.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이 옛날에 정치권을 먹여 살리느니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 같이 살질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뭐 같은 집에서 매일매일 원수였죠. 지금은 이제 거리가 거리 조절이 되고 해서 이 고민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말을 못하면 결국은 표현이 되는데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머리가 아프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화병이라고 아예 이제 고유한 질환명도 생겼죠. 여기 뭐 시뻘건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기운이 없다. 심장이 막 떨려요. 근데 검사하면 다 정상이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한 거를 우리가 알아주려고 그러면 물론 분위기가 좋아서 말로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거꾸로 학생들이 서울대에서는요 휴학을 하려고 그러면 상담 세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자살의 경로를 조사해 봤더니 휴학생들이 많았고 휴학할 때 이미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놓쳤더라는 거죠. 휴학을 신청하려면 상담 세타를 거쳐 뭐 아니면 괜찮은 거죠. 직장을 그만둔 애 만에 부부가 산 애 만에 죽고 싶다 그럴 때 술을 폭주할 때 이럴 때 거꾸로 마음의 경고 신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우울증은 약만 먹어도 한 3분의 1은 2달 안에 좋아지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우울증이 한 번 오면 평균 6에서 13개월을 가가지고요.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6개월 전에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현재까지의 방법이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고 이게 남녀의 우울증이 다른데요. 여성들은 되게 우울하면 괴로워하거든요. 남자들은 짜증을 내요. 화를 내. 진상이죠, 진상. 부끄러워해. 그러니까 숨겨. 그리고 딴 거에 탐닉하고 술을 먹어요. 완전 진상이죠. 그래서 남성 우울증이 더 비참합니다. 집에 가면은 거의 관계가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우울증 환자분들이 오면 이게 동의를 받아서 가족들 이제 아버지가 아픈 거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울했던 거냐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하여튼 중장년 강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으면 여성은 사망률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남성은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고요. 평균 5년 빨리 죽어요. 아직까지는 결혼제도에서 남성이 더 득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요새는 앉지도 않고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네, 앉지도 않고 즉시. 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봐요. 별일 없는지. 페이스북에 와이프를 여사님이라고. 여사님 모시고 이거 5년 빨리 죽어요. 5년 더 사는 거가 딴 걸로 얻기가 쉽지 않아요. 뭐 금주, 금연, 뭐 운동, 아무리 뛰어봐야 5년 더 살기 쉽지 않거든요. 배우자를 잃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서 요즘 현대의 심리학이나 여기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결국은 요새 뭐 명상을 이제 오히려 백인들이 아시아인보다 많이 하는 세상에서 이게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자기 자비거든요. 네. 스스로에게 우리 주변에 친절해지는 게 알아차리고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왜곡에 빠져들고
빠져나와서 자기를 이제 객관화시키는 것이 이제 인지 왜곡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고, 근데 결국은 사람이 어느 시대건 하여튼 사람이 없으면 못 살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자에 뭐 지금 뭐 주식에 투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산에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하여튼 옅은 관계, 넓은 관계는 줄이고 깊은 관계를 남겨놔야 되는데, 또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노인학을 하신 분이, 이분은 40대였는데요. 노인 분장을 하고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붙인 거예요. 놀랍게도 별로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주더래요. 진짜 외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하나씩 실험해 봤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은 노인이 어울릴 수 있는가. 거기서 그 책에서 얘기한 첫 번째 원칙이 셧업이었습니다. 셧업. 입을 닥쳐라. 입은 닫고 지갑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근거가 책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지갑을 열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노인의 1번이 잘 듣는 노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시대는 옛날에 우리가 보는 저희들의 어른들은 하여튼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주는 게 역할이었는데, 저희 때는 하여튼 많이 들어주는 걸 더 해야 그 다음에 말도 하겠구나. 사람이 겠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아직 근육질 아저씨. 이 사람도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 원래 레슬링 선수였다가 레슬링 선수로 끝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저걸로 전향한 거죠. 배우로. 근데 그때 죽었으면 이렇게 못됐을 텐데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자기 고백들을 하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뭐 좋다는 거 많죠. 요새 저도 뭐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의외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째 뛰고 있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몸의 일부라 하여튼 몸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의외로 나머지보다 굉장히 유용하더라는 거죠. 몸을 써라, 몸을 움직여라. 이런 연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울증을 근데 나한테 왔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울증을 극복한 다음에 제가 꼭 물어보는 건데, 치료 종결할 때 없었으면 좋았지만 얻은 게 있냐? 꼭 있다 그럽니다. 더 성숙했다, 성장했어.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다.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선생님,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여태 몰랐어요. 선생님, 제가 쓸데없이 지나치게 높은 것만, 또 안 될 것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우울증이 뼈 아픈데요. 선물을 줍니다. 저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울증이 아프지만 분명히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결국 이제 지금 진짜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다들 앞으로 5년,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진짜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니고 뭐 좀 있다가 하여튼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비판 뭐 이런 게 그때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평화의 시대였던 것 같고 지금 하여튼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세계 1, 2등이 바뀌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계 1등이 하나인 시기에서 1, 2등이 바뀌는 시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위기. 하여튼 명청, 당나라 뭐 이런 거 바뀔 때마다 진짜 제일 안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100년 동안 노동자의 삶이
이건 오히려 더 문건제보다 훨씬 나빴다고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그런 거 공부했는데 지금 AI 초기에 지금 직업들이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시기에 불안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에브르의 기도라 그래서 저도 써붙여 놓고 있는데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어셉턴스라는 거죠. 수용이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근데 최악이 뭐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는 계속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 병이 생겼을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AI는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 바꾸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일은 미리 포기해버리면 이게 최악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거는 이제 지혜의 영역인데 지혜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담 같은 데 모여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는 머리를 써서 해결할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기대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답을 좀 할게요. 오늘 많은 분이 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러셨나요? 네. 아유, 한번 더.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혹시? 그럼 저는 질의응답이에요. 말씀하세요. 아까 10대 또는 청년의 우울 중에 SNS가 그런 어떤 과정에서 더 우울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서복경 교수가 와서 청년의 극우화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디어와 SNS의 변화, 그 과정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너무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청년 극우화의 또 원인 중에 하나로 뽑았는데 꼭 그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데 요새 우리 정치과 의사 중에는 김현쌤이라고 극우 청년의 탄생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거기 그런 얘기들이 있죠. SNS 영향. 그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또 이걸 자극하고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지금 청년 극우화는 우리나라 보다 사실은 훨씬 서구가 더 심각하죠. 지금 독일 같은 나라가 원래 거의 30% 됐거든요. 이렇게 이민자 문제 이런 것도 얽혀 있지만은 이제 유럽마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의 변화도 지금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그런 것 SNS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재작년부터 세계에서 이제 처음 학교에 스마트폰을 못 갖고 오게 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걸 좀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떨어져서 사람 사이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결국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스마트폰이나 이제 SNS에 대한 노출이 그래도 뇌가 좀 발달한 다음으로 밀어넣는 게 훨씬 부작용이 적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이 변화에서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뭔가 그들의 불안의 원인에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게 없이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험도 주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정신의학계에서도 심각한 수고 앞에 저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과거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겪거나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만 따졌거든요. 근데 요새는 SNS에 댓글이 거의 그만한 충격을 주는 경우들,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환경이 변하고 달라졌고, 뭐 영상도 화려하고,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은 앞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이어질 큰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입니다, 저희도. 예, 또 다른 예, 분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누군가 손 뭐 아니었구나. 예. 요즘 가정에 혼자 내 아들 외동딸로 자라는 청년들이 많고, 아, 그쵸. 그들이 또한 사회로 나아가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터치받지 않고 그냥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이 이제 경험치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는 그쵸. 사람의 또는 그 이상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투쟁하고 네, 네, 경쟁하고 네. 예. 협력하고 협의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졌다면, 지금은 다 날카로운 객체들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화합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뭔가를 같이 하는 게 힘들고, 그런 걸 많이 목격하거든요. 뭐 저희 쪽 연구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년대, 70년대 세대는 마지막으로 좀 대가족 최소한 다음 주 설명절 같은 때는 한 2, 3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모인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치이고 뭐 위아래도 있고 그런 공간에서 자라는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많이 겪은 것들이 있고, 어렸을 때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게 시계가 없이 놀러 갔다 왔잖아요. 저희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해지면 집에 들어오고, 네, 해질 때까지 놀고 신나게, 네, 친구들이랑 싸우고 뭐 뛰어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그런 안에서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 훨씬 발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직이나 그룹으로 일하는 거에서 지금도 저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거기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이제 70년대 세대에 비해서 90년대 이후에 MZ 세대는 훨씬 많이 알죠. 저희 때 과랑 진로 뭐 얼마나 알고 결정하셨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지. 지금 눈으로 보면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보는 오히려 결정을 못할 만큼 과잉이고, 근데 말씀 맞잖아. 집안에서는 혼자 크거나 많으면 2명, 대가족 모이는 거 매우 드물고, 예. 그래서 이제 장점은 굉장히 이제 저희 때보다 많이 알고, 준비를 또 엄청 해야 됩니다. 사회로 나가려면. 저희 아무것도 그리고 저희 때는 심지어 뭐 위장 취업이라도 취업은 다 되셨잖아요.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장 취업도 다 취업이 돼.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여러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의 독립성은 엄청 성장했기 때문에 개인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거를 알아보아야 되거나 요구가 훨씬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졌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그들이 원하는 걸 알려면 굉장히 잘 들어봐야. 저는 사실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원래 청년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4년 전인가 준비해가지고 3년 전에 계약을 했다가 작년에 파기했습니다, 계약을. 나 청년들 얘기 좀 더 들어보고 나서 써야 되겠다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청년들의 그 사태, 특히 그 법원 난입 사태를 보고는 책을 공부를 좀 더 하고 써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때보다 하여튼 훨씬 더 개인화돼 있고, 욕구의 수준도 다양하고 높고, 근데 이제 이 세대의 최약점은 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지식이 약한 거예요. 그게 제일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거를 영상이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요. 아는 게 많아. 근데 가서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도전하고 이런 거가 그래서 쉽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돼. 가서 부딪혀가지고 한번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줄게. 이런 문화가 되는데 우리 아직은 좀 그렇게 안전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면 끝이야. 한번 잘못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20대를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앞에 그런 이제 자살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그게 우리 사회가 이게 4, 5만 달러 가는 거에 저는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20, 30대 또 넓게는 40, 50대도 마찬가지인데 한두 번은 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수준의 안전망이 갖춰지는 게 이게 생산성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몸으로 겪어보는 걸 촉진할 것이다. 글로 가야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영국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영국에 브레이싱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 생겼는데 망하잖아요. 빚을 왕창 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위기에 빠지면 물론 평가는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신청을 본인이 안 하면 가족이 친구가 회사 동료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빚을 탕감은 안 해주지만 유예해 줍니다. 근데 이 제도를 5년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빚을 더 잘 갚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20대가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안전망을 갖춰준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줘야 뭔가 몸으로 겪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전에 뭐 이렇게 좀 응원하는 걸로는 실제 움직이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